20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와 철학자를 괴롭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공성이 진실이라면 우리 눈앞의 산과 대지, 생로병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만약 현실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공성은 허망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모순은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을 잠 못 이루게 했고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에 의심을 싹트게 했습니다. 서기 2세기 남인도에서 이 오랜 난제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해답을 제시한 이는 바로 후세의 제2의 부처로 추앙받는 용수보살이었습니다. 그 논쟁은 공성과 실상의 표면적인 모순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궁극적인 지혜로 나아가는 밝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사상계는 쟁쟁한 학자들이 별처럼 빛나며 각종 철학 유파가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시기였습니다. 수론파는 이원론적 대립을 주장했고 승론파는 실체의 존재에 집착했으며 정의파는 논리적 추론을 강조했습니다. 각 유파는 자신만의 지지자와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중관 사상이 전파되고 특히 용수보살이 제법계공의 이론을 제시하자 이 외도 학자들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명성이 자자한 이 불교 대가에게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불법의 근본에 관한 겨루기였습니다. 만약 용수가 공성과 실상의 관계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중관 이론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수많은 불제자들 또한 방향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저명한 불교 학부였던 날란다 사원은 역사상 전례 없는 철학의 향연을 맞이했습니다. 인도 각지에서 온 학자들이 이곳에 운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덕망 높은 장로도 있었고 재능이 뛰어난 젊은 인재도 있었으며 의심을 품은 불교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2의 부처라 불리는 용수보살이 이 풀기 어려워 보이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선두에 선 수론파의 대가 카필라는 깊은 학식과 날카로운 사변 능력으로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승론파, 정의파의 대표 인물들이 따랐으며 각자 당시 사상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란다 사원 대웅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중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용수 대사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카필라의 목소리가 대웅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도전적인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대사께서는 늘 제법이 모두 공하여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눈앞의 이 구슬, 촛불, 그리고 당신과 나의 몸은 모두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중생은 어찌하여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아야 하며 수행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대웅전은 즉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젊은 비구들조차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분명 이 질문이 그들 내면의 의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가? 만약 현실 세계가 헛개비라면 중생의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용수보살은 조용히 카필라의 질문을 다 듣고도 얼굴에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자비와 지혜의 빛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대가 보는 구슬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카필라의 눈에 스친 것은 득이양양함이었습니다. 그는 용수의 이론에서 허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상의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어찌하여 공성을 말씀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용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구슬이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은 아마도 그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천천히 일어나 대웅전 중앙의 돌기둥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기둥은 높고 웅장하여 대웅전 전체에 지붕을 받치고 있었고 보기에도 견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기둥은 장인이 만들었고 석재를 채취했으며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석재, 장인, 건축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기둥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카필라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둥의 존재는 이러한 인연과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지 독립적이고 고유한 기둥이라는 성질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자성이며 곧 공성입니다. 용수의 목소리는 뚜렷하고 힘이 있었으며 한 글자 한 글자가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공하기 때문에 기둥이 인연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원래 공성이란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기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의 존재는 전적으로 여러 인연과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른바 연기성공이었습니다. 승론파의 학자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모순이 아닙니까? 무자성이라면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용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성은 단멸이 아니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성은 무자성이며 영이이며 영이성공입니다. 산화대지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 방식이 영입니다. 당신의 몸에 확실히 생로병사가 있지만 그 생로병사 자체 또한 연기입니다. 바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연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은 마치 T. 후관딩처럼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줄곧 공성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성은 허무주의가 아니며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이 화합하여 생긴 산물이며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카필라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대사님의 말씀대로라면 공성과 영이는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인연으로 생긴 법을 나는 곧 공이라고 말하며 또한 가명이라고도 하며 또한 중도의 이치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공성의 참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인연으로 생긴 모든 법이 바로 공성의 표현이며 공성은 연기를 떠나지 않고 영이는 공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이 경전 구절은 마치 우레와 같이 공성, 연기, 가명, 중도라는 네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통일시켰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모든 법은 공한 것이니 그것들은 독립적인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가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인연이 화합하는 가운데 그 작용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견해가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한 젊은 정의파 학자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가르침을 구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사님, 말씀이 심오하십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공성을 체험하고 수행 중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보살의 눈에 자비의 빛이 스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인지, 당신의 집착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인연이 모여서 생긴 것인지. 분노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고 단지 인연이 화합하여 나타난 현상임을 발견할 때 분노는 자연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묘용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면 거짓된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영이 속에서 자유로우며 공성 속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 생생한 예는 그 자리에 있던 청중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원래 공성은 심오하고 난해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시달릴 때 만약 감정의 연기 성공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웅전은 점점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카필라조차 깨달은 바가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용수의 설명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돌아보니 누런 옷을 입은 한 고행자가 큰 걸음으로 대웅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천하의 명성을 떨치던 외도 지도자 아시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리한 사변과 엄밀한 논리로 유명했으며 외도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아시타는 용수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전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용수 대사, 당신의 이론은 듣기에는 원만해 보이지만 제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성이라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도 공성입니까? 만약 공성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공성이 아니라면 당신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은 틀린 것이 됩니다. 이 질문은 이전보다 더욱 교묘하여 공성 이론의 핵심 모순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만약 공성을 설명하는 말 자체도 공하다면 그 이론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용수의 제자들 중 일부조차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용수보살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시타를 잠시 바라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용수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아시타여, 당신의 질문은 마침 제가 공성의 가장 깊은 의미를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 말 역시 당연히 공성입니다. 그러나 바로 공하기 때문에 진리를 담을 수 있고 바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상을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압도당했습니다. 아시타조차 표정이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도리가 공성과 진리가 공존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지혜가 자성이 없는 것이 실상을 가리키게 할 수 있는가? 용수보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은 확실히 공성입니다. 하지만 아시타여,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공성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희론을 떠난 것입니다. 제 말이 진리를 가리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고정불변의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말에 고정된 자성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른 근기에 적응할 수 없고 다른 시공간에서 작용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설법할 수 있고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마치 티이후 관딩처럼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원래 공한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공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말에 고정된 자성이 있다면 오히려 유연성과 적응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시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한층 더 심오한 말씀이군요. 용수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물은 진정한 의미 자체 또한 공성입니다. 의미는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인연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당신의 마음에 상응하여 이해와 깨달음이 생길 때 그 의미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시공간의 인연을 떠나서 어디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더욱 심오하여 의미 자체의 공성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의미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인연 조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환경 등의 인연이 모일 때 의미가 나타나고 이 인연들이 흩어지면 의미도 사라집니다. 카필라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사님, 이것은 끝없는 회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의미도 공하다면 공성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용수보살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공성의 궁극적인 의미를 물었습니다. 공성 또한 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입니다. 공성이라는 개념 자체조차도 고정불변의 자성이 없습니다. 중론에서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혹은 나라고 설하시지만 제법의 실상 가운데에는 나도 없고 나 아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개념과 모든 분별을 궁극적인 실상 속에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무에 떨어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철저한 내려놓음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의 법도 세우지 않으며 또한 하나의 법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도 세우지 않기에 집착을 초월하고 하나의 법도 부정하지 않기에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공공이라는 개념은 그 자리에 있던 청중을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원래 공성 자체마저도 공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대립 개념을 초월한 원만한 상태였습니다. 아시타는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소의 인식은 항상 어떤 실체에 집착하려 합니다. 있음에 집착하거나 없음에 집착합니다. 용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관의 지혜는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공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공하지 않음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자연스럽고 조화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승론파의 학자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용수는 대답했습니다. 연기를 관찰하십시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며 독립적인 자성이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연기를 이해하면 공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공성을 이해하면 중관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를 일단 얻으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수는 책상 위에 염주 한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염주가 구슬, 실, 구슬을 꿰는 기술 등의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구슬은 실을 떠나서는 염주가 될 수 없고 실은 구슬을 떠나서는 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염주의 존재는 전적으로 이러한 인연에 의존합니다. 그것들은 독립적인 염주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독립적인 염주성이 없기 때문에 염주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고 염주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수행에는 고정불변의 방식이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적절해야 합니다. 바로 수행 방법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근기에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무량한 법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84,000 법문은 모두 중생의 다른 번뇌와 근기에 응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고정불변의 수행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널리 중생을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타는 깊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열반은 어떻습니까? 열반도 공성입니까? 용수의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열반 또한 당연히 공성입니다. 중론에서 명확히 말하기를 열반과 세간은 조금의 분별도 없으며 세간과 열반 또한 조금의 분별도 없다고 했습니다. 열반은 세간을 떠난 다른 곳이 아니라 세간의 실상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공성 자체를 포함한 어떠한 개념에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사가 둘이 아니요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며 공과 유가 둘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열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원래 열반은 이 세상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개념과 분별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열반의 경지인 것입니다. 카필라가 합장하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대사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를 위해 일상 속에서 이 불의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용수는 자비롭게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꽃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지도 말고 꽃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꽃이 피게 된 인연을 보십시오. 당신이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배척하지도 말고 고통에 빠져들지도 마십시오. 대신 고통의 인연을 관찰하십시오. 이러한 관찰 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이며 영원불변의 즐거움도 없고 영원불변의 고통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점차 자유로워지며 점차 해탈을 얻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찰을 하나의 임무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관찰 자체가 또한 집착이 될 때 그것은 중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관찰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마치 눈이 자연스럽게 보고 귀가 자연스럽게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당신 삶의 일부가 될 때 당신은 이미 중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웅전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론한 것은 단지 철학이론만이 아니라 해탈의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공성과 실상은 결코 대립하는 두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실상의 두 가지 표현입니다. 공성은 실상의 본질이며 실상은 공성의 현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불법의 핵심을 이해한 것이고 수행의 열쇠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시작일 뿐 진정한 성취는 실천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론적인 삶에 만족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혜를 체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공성을 체득할 때 당신은 삶이 더욱 편안하고 자유로워짐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연기를 이해할 때 당신은 세상이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워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염세주의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인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웅전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찬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시타 등 외도 학자들도 모두 진심으로 탄복하여 용수보살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원래 마음에 의심을 품었던 불교도들은 이때 모두 기쁨에 찬 얼굴이었고 마치 마음속의 안개가 한순간에 거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용수보살은 사람들의 찬탄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해탈을 얻도록 돕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시험은 우리가 이 이해를 내면의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삶의 기복에 직면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성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체험해야 할 경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수행의 길에서 이 불가사의한 지혜를 진정으로 체득하기를 바랍니다. 2000여 년이 흘렀지만 용수보살의 이 가르침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찬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여러 좌절과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가 여러 집착과 분별에 시달릴 때 용수보살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공성은 허무가 아니요, 영이는 우연이 아니며 중도는 절충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생명의 진상을 꿰뚫어 보는 데 있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소란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그 오랜 옛날의 논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귀중한 재산, 내면의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